네, 정치권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이 5.18 발언 논란으로 도태우 후보 공천을 철회한 데 이어서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위원 공천도 취소했습니다. 각종 막말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게 중도층 이탈 우려하는 목소리 이런 게 당 내부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게 배경이 됐을까요? 네, 일단 도태우 후보는 TK, 그리고 장해찬 후보는 부산 수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당선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수도권 총선 판도에 주는 영향이 너무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돌발 악재가 없이 이것만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발언이지만은 이 외에도 또 돌출 변수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든다면은 이종섭 대사 임명의 문제라든지 또 장기화되는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란이 지금 유권자의 피로감과 이제 그 겹치면서 상당히 악재화되는, 그래서 특히 서울 지역에서 후보들이 굉장히 캠페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유지하리라 하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네, 처음엔 좀 그런 기조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민주당에서는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량품이다 이런 표현, 이게 이제 막말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만 일부 친노 인사들 반발이 이어졌잖아요. 뭐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지금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네. 좀 서운한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나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양문석 지금 후보가 당시에 2008년도에 썼던 칼럼 내용을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언론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진보 쪽에서 반대도 상당히 심했었죠. 오히려 진보 쪽에서 더 반대를 했던 네. 상황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또 당시에 논란이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비판을 했었던 거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이제 재임 시절에 언론하고도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실 폐쇄하고 또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언론연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볼 때는 너무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정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책임론이 좀 제기되고 있던 시점에서 비판을 한 것,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차린 것도 언론 연대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생전에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 기꺼이 내가 들을 수 있다, 욕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일종의 이제 정책 비판이지 막말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전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앞서 얘기한 국민의힘 5.18 폄훼 논란 있었던 도태우 예비 후보 공천 철회를 했는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태우 후보 취소를 둘러싼 여권 내에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반발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던데요. 무소속 출마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거들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군이 특히 이제 강경 보수 또는 강경 우익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태극기 부대를 포함해가지고요. 요번에 도태우 후보라든지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파의 가장 그 필요한 우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18과 관련해가지고 또 도태우 후보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공천을 유지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지금 그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강경한 우파들의 그 불만이 비등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지지에 힘입어서 대구의 그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재공천을 지금 그 공천을 절차를 하겠죠, 국민의힘에서. 밟고 있고요. 네. 밟고 있고 또 지금 요번에 이렇게 공천을 취소하는 배경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인 것이 오히려 우파 진영에서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러나 무슨 뭐 신문에 칼럼을 한 것도 아니고 대중 집회에서 흥분해서 나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진영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의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공천 취소로까지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비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불량품 운운하는 그 막말 포함하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실 한미 FTA에 대해서 당시 좌파 진영은 반대했지만 지금 한미 FTA의 결과가 어떠하냐를 본다면은 오히려 중도를 확장하려는 생각이 있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라든지 또는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현실적인 정책을 폈다라는 것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부각시켜야 되는데 마치 또 이 막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넘어가는 이건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업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댓글이라든지 그런 류의 막말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도 민주주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표현에 있어서의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이거 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 그 발언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뭐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인사이기도 했고요. 네.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고 뭐 이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자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발언 몇 개 가지고 이걸 후보직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유지한다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이 또 나올 테니까요. 네. 그리고 양문석 후보하고 비교하는 건 전적 적절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불량품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지지자들 입장에서 또 지금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는 있겠으나 저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많이 가졌었고 당시에 비판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더 키워가지고 이걸 마치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언론이 날선 비판을 한다거나 또 현직 대통령에 관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비판한다 그러면 그것도 못 참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또 아니라고 10초만 생각해요.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인데요. 지금 그 노무현 정신이나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비판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비판의 수위를 넘은 네. 선 그런 뭐 불량품을 포함하여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막말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고 오죽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중시하는 많은 인사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라는 이유로 그냥 짓누르는 것 그게 민주당이라면 문제가 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강북을 좀 여쭐게요.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된 지역에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유를 했던 박용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당 안팎에서도 논란입니다. 박 의원은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게 30% 감산론은 배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냈네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주장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순천곡성이나 이런 데 지역하고 자꾸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서대문 갑 얘기 나오면서 청년 오디션한 거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최종 결선까지 가서 결선에서 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공식적으로 당의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후보의 공천을 지금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역구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경선 과정에 부정이 발견되거나 네. 경선 과정에 다른 후보의 결격 사유가 발견이 돼서 그 후보를 배제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미 강북구의 후보는 정봉주입니다.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막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돼 가지고 공천을 취소한 거니까 이건 전략 지역구를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략 경선을 붙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만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누구나 다 경선에 붙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다른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전 서구갑 공천을 받은 조수현 후보가 과거 일제 옹호성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가서 큰절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조 후보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국민의힘은 이런 막말이라든지 논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전부 공천을 지금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과 관련한 이 조수현 후보의 발언도 중도층 또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이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간위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야를 떠나서 잘못된 발언을 하고 선거 때 돼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국민의힘은 이미 거의 다 이런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을 뭐 누구는 뭐 비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빼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지금 조수현 후보 한 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차별성이 있게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지금 이제 투표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최근 20년간 총선 추이를 토대로 투표율이 55%를 넘으면 민주당이 그 아래면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투표율이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또 그리고 최근에 몇 번의 이제 총선들을 거치는 과정들을 보면 투표율이 계속 올라오는 현상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 중반 가까이 지난 총선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다만 이제 투표율을 걱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로는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타격이 일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을 좀 주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 2016년 총선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제3당이 주목받거나 이럴 때 1당, 2당이 좀 불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1당, 2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당에 투표를 하는 일부 투표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시에도 122대 123 투표율이 나왔고 의석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당시에 38석을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 지지층이 그러니까 자기 정당에 실망하고 투표를 포기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의석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양당 모두 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우임 의원님, 지난 일주일 사이에 서울 지역 표심이 크게 움직였다. 일주일 사이 무려 3분의 1이 떨어졌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던데요. 2주 동안 40%대 지지율을 이어가면서 더 이상 수도권 위기로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돌발 변수를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네. 돌출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야당이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의 그런 어떤 그 이종섭 대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러한 그 선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런 임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이 주는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피로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대생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과연 그 숫자라든지 수가라든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이렇게 그 설득력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달라는, 그래서 의대생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많은데 네.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인색한 그런 지금 그 민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문에는 찬성하지만 꼭 2,000명이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요. 그럼 2,000명이냐, 2,000명 이상이냐, 2,000명 이하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2,000명쯤 네.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어져서 불편함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좀 더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라는 것을, 그런데다 지금 의대 교수들이 지금 집단 사직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여론이 조금 출렁거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난번 그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발언, 물론 사과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이라는 데가 한 지역구마다 몇백 배 차이에서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련의 상황이 오히려 민주당의 거의 학살에 가까운 공천 파동을 이렇게 좀 덮어주는 효과가 있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네. 흘러기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방금 이제 정우김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네, 뭐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앞서 이제 그래프 나온 것처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늘 국민의힘이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뒤집어졌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뒤집혔다고 하는 얘기는 바닥 민심이 다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또 바닥 민심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모 신문에서도 인천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했다고 하는 발언처럼 이번 찍겠다고 마음 먹고 장보러 갔다 오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가 불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동안에 공천 갈등으로 가려졌던 일종의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붙인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해병대 최상병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금 이후에 사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차관 복급 자리라고 할 수 있는 호주 대사로 왜 이 시점에서 내보내느냐. 네. 내보내는 것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조처를 하루 만에 그냥 법무부에서 풀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호주 대사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여론이 생기니까 이건 공수처하고 언론이 공작을 편 것이다. 이런 주장을 좀 그 대통령실에서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가려졌던 측면이 있었는데 다시 이종석 호주 대사 나가는 걸 보면서 아, 대통령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걸까? 네. 대통령의 얼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국민 여론들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그제 더불어민주당이요 선제적으로 의석수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역구는 130석에서 140석, 여기에 뭐 비례 13석 정도 예측을 하던데요. 예상 의석수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내놓은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바로 지금 그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런 상황이니 적극 투표하라는 동료의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국민의힘으로서도 지금 전례 없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4년 전 또 8년 전의 총선을 보면
한 달 전쯤에 이미 대충 투표율이 얼마 나올 거다라고 정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지금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국민의힘이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그 반전 드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진정성 있게 그런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민감한 문제로 나오는 게 이종섭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 결정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되면 무당층 또 중도층은 다시 설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거를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해야 되고요. 그 일주일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 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정권의 비판적인 유권자들을 보면서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조국 혁신당에 나와서 진보층이 투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거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거 총선을 분석한 결과로 봐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 심판론이 높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실망을 주면 그러면 찍을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지지층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40대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또한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굳이 가서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투표를 포기하는 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노정대에 있는 상태였다가 그리고 공천 문제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고요. 특히 자기 지지층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왠지 좀 시원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룰 것 같은 기대감이 다시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 부분 옮겨가기는 했지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한 번쯤 기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층이 나와서 그쪽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를 포기하는 지지층이 적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선거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 대한 투표 포기가 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이게 신경전도 한창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혁신당을 겨냥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이러자 조국 대표가 쫄았제 하면서 맞받으셨습니다. 이게 구도의 어떤 변화입니까? 일단 지금 그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지금 그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명목상으로는 정치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치의 방탄을 씌우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여당 대표로서 이제 그런 제언을 하는 것이고 조국 대표는 지금 어찌됐든 비례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의 지지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상당히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의 이제 그런 식의 맞받아침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차피 3심 유죄가 확실한 사람 아니냐 또 이렇게 되받아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신경전도 상당히 이제 그 소위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삼았는데 조국 대표가 마치 또 조국화처럼 등장해가지고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그러면서 제3지대 중도층까지 지금 흡인하려는 일련의 경향성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상 투표장 가면은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를 찍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노련한 고차원의 지금 전략적 노림수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야가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삼선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임, 서울 등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막말 경계 등 위기 관리를 강조. 각 당마다 상황 관리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뭐 대체적으로 웬만한 성적표는 받게 되는데 어느 당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실점. 이게 선거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김성태 위원장이 구상하는 수도권 표심 공략과 총선 판세 집중 분석합니다. 여야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첫 선거대책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태입니다. 총선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이 됐습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인의 상임 공동위원장으로 꾸린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실제로 뭐 행식은 대려 민주당은 지금 3인 체제지만은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인 체제죠. 다만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그 같이 또 구성된 안철수 이제 나경원 윤재욱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해서 5인 체제인데 네. 이 체제가 이제 더 촘촘하게 이제 각 권역별로 또 이 협력을 하면서 또 그 선거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네.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2시부터 이제 지금 첫 선대위 회의를 네. 열었습니다. 열어서 이제 좀 더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남은 25일 동안 집권당의 국정 운영에 우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면모를 다시 가다듬자는 그런 계기를 또 가졌죠. 네. 김 위원장은 서울 권역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대한 전망이 많았는데 예. 지난주부터는 기류가 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체적인 총선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일정 부분 지난 21대 비교해서라도 21대 49석에서 불과 8석밖에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수도권 뭐 121석에서 불과 16석 그렇기 때문에 89석으로 이제 아주 미미한 그런 여소야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이 우리 보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나은 지역이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서울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제1당을 또 넘어서 가반어서까지 또 기대하는 그런 뭐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지금 상황은 썩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사과 한 알에 만 원 하는 그런 민생 경제를 볼 때 정말 이 장바구니 물가 이 자체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래도 빡빡하고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초들이 마음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양당 공천에 있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공천의 안정도 찾으면서 그래도 뭐 집권당이 면모를 갖추는 그런 공천은 됐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왁작지껄하고 또 시끄러운 것 같았지만은 또 대체로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을 볼 때는 때로는 피가 낭자하게 또 흐를 정도로 이렇게 시끌벌썩한 그런 또 공천을 또 네. 이렇게 즐겨 봐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공천이 웬만큼 정리가 되고 나니까 뭐 정권 심판론으로 이제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요인으로요. 출국 금지 중이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놓고 지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안에서도
하필 왜 이 시점이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잠잠하던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됐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기폭제가 된 거는 틀림없어요. 네.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서 그래도 국민적 호기심이나 기대감으로 뭐 전국 투어를 통해서 많은 또 인식을 또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뭐 인식을 또 이렇게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네. 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4월 10일 우리가 타임 스케줄을 쭉 맞춰 나가는 중인데 항상 선거는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불의 하음이라든지 갈등 이런 걸 이제 그 이후에는 위기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25일 동안은 양당이 어느 당이 결론은 위기 관리를 잘 하느냐, 네. 또 국민들의 마음에 마지막 임팩트를 어느 정당이 잘 이렇게 담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2년 그 책임을 무한하게 져야 됩니다. 네. 그걸 비켜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우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께서 좀 대통령실과 국민들과 이 사이에 이 괴리를 좁혀나가는 그런 네. 좀 리더십, 그런 집권당의 면모 이런 걸 이제 상당히 국민들은 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좀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도 좀 임팩트 있게 뭐 사회개혁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모된 그런 모습으로 뭐 좀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라든가 귀국 이런 부분을 얘기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선대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도 논의가 됐겠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실과 국민과의 이 괴리를 좁혀주는 것은 이거는 집권당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이 특히 할 역할이에요. 네. 당 지도부가.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종섭 지금 현재 호주 대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자진해서 물론 가시기 전에 4시간에 자진한 수사 조사가 있었지만은 네.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공세에는 마치 도망가고 그냥 도피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 프레임이 이미 걸려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제일 지금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갖다 기폭제로서 당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선제적으로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 작년 9월달 민주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졌으면은 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죠. 최상병 이 의혹 문제는 이건 명명백백하게 공수처가 밝히는 그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출국 금지까지 이루어졌으면 수사가 바로 돼야 되는데 네. 그래 놓고 안 되고 또 1월 달 가서 또 출국 금지 심사 이것도 연장해 놓고 2월 달까지 연장. 그리고 막상 수사는 되지 않고. 네.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지만은 뭐 민주당에서 또 저런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이번 4월 총선에 또 악의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본인이 자진해서 나는 공수처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응할 거니까 수사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 네. 언제든지 공수처의 수사 기일에 난 맞추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상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임명 자체를 좀 추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여권에서도. 물론 뭐 그런 정도의 야권에 대한 공세도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뭐 네. 좀 더 이제 확실한 어떤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후보자들로 중심, 특히 뭐 수도권 이 후보자들 중심에는 많은 네. 공감이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뭐 그렇지만은 또 이 외교 임명장 같은 경우는 악의명을 통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 국내 내적인 정치적 상황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또 임명 자체를 바로 철회해버리는 그 국가에 대한 또 우리 정부로서 할 도리가 네. 아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과 막말 논란이 있던 정우택
도태우 후보에 이어서 장해찬 후보도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예. 일제옹호 지적을 받고 있는 대전 조수연 후보도 논란인데요.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5.18 패배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우리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공천 취소라는 불명예를 당했죠.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억울하고 아쉽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특히 공천 과정이나 이 총선 얼마 두지 않고로서는 자신의 평상심이라는 건 거의 유지 안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크더라도 이런 때일수록 뭐 보수 진영에서는 좀 더 선당 후사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가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진영에 더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이렇게 가시하고 때로는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무소속 가는 것 저런 거는 썩 바람직하다고 저는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정치인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몸담던 그런 정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뭐 여러 가지 서약서도 쓰고 했는데 그래서 공천이 이루어졌다가 이런 또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당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그걸 존중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조금 자중하는 그런 입장이 더 신중하지 않겠나 나는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백의종군 선언했죠. 특히 지난 2018년도 드루킹 특검을 간철하고 노숙 단식 투쟁을 통해서 몸도 많이 상하고 네. 뭐 힘든 또 나름 또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적인 그런 차원에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당에 이제 댓글 조작 정권이라는 걸 밝혀내고 또 지난 대선을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단초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러지만은 저는 이미 그래도 당검을 맞았기 때문에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년을 와신 상담하고 지역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 시간,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뭐 임종석 민주당의 임종석이라고 국민의힘 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좀 체급 있는 사람들 하나 날림으로써 그 당 공천을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 뻔히 느끼잖아요. 네. 뭐 내 자신이 또 헌신하고 또 희생당하고 내가 죽어서 우리 당이 뭐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은 그 당시의 울분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걸 또 삼키는 게 또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으로 좀 다들 좀 이해를 하고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입니다. 네. 지난 여소야대 전국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가 한 사람 만들어놨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선거 경험이 있으신데요. 선거하면 뭐 보통 인물, 구도, 정책, 또 돌발 변수 등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야 대결을 보면 지금 정책은 잘 보이지 않고 네거티브 공세가 많은데요. 김 위원장께서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이런 총선도 역대 흔치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선 25일 한 달 훨씬 이전부터 이미 양당의 주요 정책으로 가지고 국민들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 저런 정책이 자기한테 와닿는다. 민주당의 정책이 와닿는다. 이런 정도 정책 논쟁이 좀 벌어지고 이런 방송에 오더라도 패널들이 정책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각 당의 주장을 가지고 대변해주고 이런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각 당의 그냥 공천자들의 이제 그럼 공천에 관한 부분은 막말 퍼레이드든 뭐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공천에서 검증이 부실했거나 안 그러면은 좀 미온적으로 봤다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걸로 가지고 그 뒤처리 때문에 지금 각 당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은 무려 정우택 그리고 도태우
뭐 이 장해찬 네. 뭐 세 사람을 이렇게 일주일 상간에 공천에서 날려버린 것은 아마 흔치 않습니다. 네. 그것도 일종의 리스크 관리로 보시는 리스크 거군요. 관리죠. 이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도 지금 현재 강북에 지금 박용진 의원 문제를 두고 네.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산에 이제 또 양문석 네. 지금 후보에 대해서도 그 막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을 빚고 있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 리스크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방증이 네.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운동권 청산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권 청산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쭉 설명하셨듯이 여권으로서 뭔가 민생 관련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이 전쟁의 표 속에서 약 74년 만에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든 것은 엄청난 정치적 역량과 능력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마인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도 35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많은 선거에 실패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대려 사회개혁 정당으로 우뚝 선 거거든요. 노예들의 그 참정권을 영국의 진보당 노동당이 한 게 아니라 대려 영국 보수당이 만들어낸 거거든. 그렇듯이 지금 현재 환경, 노동, 여성 인권 이런 문제를 마치 민주당이 전유물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네. 우리가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회개혁 정당으로 좀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국면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네. 집권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2년의 국정운영 무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밋밋하고 아무런 국민들에게 네. 감흥이 없다 그러면 지금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서민들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운데 네. 우리가 좋은 지금 현재 여론으로 표를 받기 쉽지 않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큰 터닝 포인트를 지금 가져야 될 타이밍입니다. 조국 혁신당 등장으로 선거판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국 혁신당 등장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총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결과에서도 앞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총선 이후에 22대 이제 국회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은 상당히 조국 혁신당이 이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데 네. 좀 보수 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뜨자마자 나오자마자 그냥 거의 20%대 심지어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아주 뭐 그냥 폭탄급이에요. 네. 양당 유불리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도 나중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부분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도 있습니다. 네. 친문의 대표성을 띠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일정 부분 야권 공조 내지 야권 뭐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을 이제 리드해 나갈 건데 머리 아플 건데 그거보다도 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쪽은 아예 앞으로 국정 운영의 협조 자체가 아마 불가피해질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뭐 결코 이렇게 뭐 이 좋은 상황으로 이 네.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뭐 국민의 이렇게 큰 반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얼마 전에 민주당은 비례를 포함해서 143에서 153석을 예측하던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전망이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좀 절박하죠. 절박한 가운데 뭐 섣부르게 이번 4월 총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공개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도권 판세 자체가 지금 현재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우리가 이 판세로서 그렇지 않아도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선거인데 또 섣부른 판세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거만하고 오만하게 비춰진다면 완전히 선거 망치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우리가 확보 가능한 의석을 이렇게 공표는 하지는 않지만은 더 우리가 절실하게 절박하게 더 변화된 노력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마 지금 선거 전략입니다. 네. 정책은 사라지고 여전히 공천을 둘러싼 잡음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냉철합니다. 25일 남은 기간 정작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표의 묻지마 방탄에만 올인할 후보로 친명 일색으로 다음 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배우자 비서를 한 후보까지 기어코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지 더 이상 공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자고 국민들께 호소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이 대결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서 바로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가 승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훌륭한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에 유효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성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셔야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는 화병선동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개혁신당은 상대 진영을 향한 묻지마, 북창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박시영 TV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수장님,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심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현재 이 시점에서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네. 한때는 이것이 또 꽤 큰 차이로 또 격차가 벌어졌던 적도 있는데 정부 견제론이 높기는 하지만 총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좁혀지는 추세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실 텐데 40 총선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1월 넷째 주를 보시게 되면 무려 57대 33이거든요. 네. 뭐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 49%, 정부 여당을 지원한다 40%로 꽤 좁혀져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 견제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이 가면서 최대 격전지 관심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박시영 대표님은 어느 쪽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서울은 동작을, 나경원, 류삼영, 용산은 용화대가 있기 때문에 권영세, 강태용, 이 지역이 서울은 좀 추미애 격전지로 보여지고요. 네. 경기도는 분당갑, 안철수, 이광재,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뛰어들은 화성을 3파 구도라서 거의 3자 구도죠. 3자 구도죠. 네. 그 네 지역이 좀 관심을 끕니다. 배 주장님은 어떤 지역을 특히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저는 한 곳을 꼽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인천 계양을입니다. 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는 자신할 줄 모르겠지만 뭐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가 더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네. 인천 계양을이 말 그대로 당대당의 모든 전력이 총집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만의 대결이 아니다. 여기에 유동규 후보도 등장해요. 또 사실상 이 지역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네.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 또 송영길 전 대표까지 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박빙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또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그런 면에서는 인천 계양을의 결과가 어느 추세로 전개되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더 격차를 벌리느냐, 아니면 더 좁혀져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판도로 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수도권 당연히 이제 거대 의석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격전지에서는 중도층 민심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표심의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결과도 그렇고 특히 이제 보수 가표집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도층의 표심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중도층에서는 대부분 다 정권 심판론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의 다수는요. 그래서 갤럽에서 뉴스원 조사에서도 대개는 민주당 후보들이 격전지에서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계양을도 그렇고요, 마포을도 그렇고, 광진을, 부산 북갑 그리고 경기 수원병에서도 일제히 네, 지금 민주당 가고 있네요. 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뉴스원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언론사들이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격전지는 대부분 다 민주당 쪽에서 좀 앞서는 그런 네. 조사 결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하는 갤럽이라든가 MBS 그리고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이런 조사 결과들도 유심히 살펴보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네. 어떤 그리고 견제론이 더 세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중찬 수장님, 네. 서울 몇몇 관심 지역을 보면요. 운동권 출신 대결 서울 마포 지역에서는 갤럽과 한국 리서치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한문경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최대 현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선구도에 어떤 변화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네, 이 지역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박시영 대표가 분석한 그 중도층 투표 경향 또 의향에 대해서는 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가 민주당 쪽이다.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중도 내에서 중도 진보적 성격이 있느냐 또는 민주당 지지 의향이 있냐 이건 또 다시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되는 부분. 오히려 중도의 경우에는 좀 더 관망했다가 어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포의 경우에는 사실 소각장 이슈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양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 따지면 또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한편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유권자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소각장 건립 못 막는 국회의원 필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지금 지명도가 있고 지역에 뿌리를 내고 있는 의원인데 이거 하나 걷어내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겠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 지역은 워낙 정청래 의원의 인지도 또 지지층의 호감도, 지지층의 호감도입니다. 지지층 내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하문경 후보로서는 벅찬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이 이런 선거는 후보자 대 후보자의 대결로 가면 안 되고 정청래 대 하문경이 아니라 정청래 대 한동훈의 대결로 가야 된다. 그래야 뭔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이 지역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공천에 있어서. 왜냐하면 운동권 청산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문경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거든요. 전향한 네. 인사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군산에서 그동안 몇 번 나왔거든요. 선거에서. 근데 갑자기 마포로 내보낸다? 대립각도 쓰지 않고요. 민주당이 네. 우위 지역인데 하문경 공천을 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크나큰 실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희숙 전 의원과 전현희 전 위원장이 맞붙은 서울 중성동갑 여기도 격전지 중 하나로 분류가 그렇죠. 되는데요. 네. 민심추이 최근 나온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리서치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토마토 조사도 나왔는데 되게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전현희 후보가 한 발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 우세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42.9 대 36.6 이렇게 전현희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었고요. 미디어 토마토 결과에서는 42.7 대 40.8 박빙 네.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네요.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현희 후보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초반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후유증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전현희 후보의 약진 예상이 됩니다. 네. 짧게 먼저 왜냐하면 네네. 오늘 볼 곳이 많은데 뭐 의견을 공통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조금 판단이 다른 게 오히려 더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 지역에 대체로 지금 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보면 대체로 일정한 선 민주당이 그동안 얻어놨던 뭐 지지율이라든지 지역 기반인데 이것도
여기도 중성동갑의 경우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네.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당히 서울에서 선전을 하는 편인데 최근 좀 달라진 양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윤희숙 후보가 뭔가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는 잘 연동이 안 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얼마나 서울 지지율을 후보자 지지율로 연계해내느냐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치열한 접전이 오히려 중성동갑에서는 예상이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배 수사님.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경기도 56개 선거구 중에 40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후보자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대체로 우리가 경기도는 민주당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 현역이 있었던 곳들이 대부분 그대로 또 현역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런 점에서 선점 효과 또 기반 우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특별하게 이번에는 경기도를 압도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만큼이나 그 영향력을 뿜뿜할 수 있냐.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경기 지역 출마 후보자들은 좀 인지도가 더 상승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른 기간 중에 좀 더 올라가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역에 어떤 영향력까지 침투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표님, 네. 지금 경기도는 당 지지율 흐름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꽃은 네. 후보를 가상대결을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느 정당 후보를 뽑을 거냐, 네. 선거 지형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총선 결과에는 어떤 영향 함수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당이 좀 강하냐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네. 인물의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체적 지금 흐름은 경기도가 과거에도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30, 40대가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갔단 말이죠. 네. 30, 40대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계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우위에 점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여론조사 꽃이 56곳을 했는데 무려 40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요. 네. 그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12곳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주전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인물 변수는 있습니다만 네. 경기도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할 것으로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51곳을 경기도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7곳에 불과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지난 총선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후보자 간의 어떤 그 여론조사는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배 수장님, 네. 인천 계양을 살펴보면요, 앞서 쭉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접전이고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요동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도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또 당선을 했던 지역,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것은 익히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네. 중요한 건 어떤 이슈일 겁니다. 근데 특별한 다른 이슈는 없는데 따지고 보면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장동 1타 강사죠. 또 유동규 후보가 등록을 하게 되면 자유통일당 후보가 되는데 물론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대장동 이슈를 집중 부각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장동이 주제가 되는 선거판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대한 평가가 어떨까? 물론 이제 뭐 공천에 대한 파장도 부분적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영향 속에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중도층 표심과 투표율일 것 같아요. 네. 투표율이 여기서 뭐 상당히 높아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한다면은 뭐 기존의 민주당 강세 구도로 가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망한 분명히 유권자층도 있을 거거든요. 그들이 투표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예상도 해봅니다. 네. 저는 그 선거는 정치와 인물과 이슈가 중요한데요. 네. 정치는 이번 대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평가 성격이라 봅니다. 잘했으면 아마 국민의힘 쪽을 찍을 거고요. 구도 측면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잘 못했으면 민주당 쪽을 찍게 마련인데요.
이 정치 대결에서 개항을은 민주당 쪽에 유리한 지역이고요. 그러면 인물에 있어서 원희룡 후보가 압도할 수 있느냐?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슈에 있어서 뭐 지역 개발론 가지고 흔들려고 할 텐데요. 지금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국 판세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가면 개항에서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좋아지면 격차는 여기는 축소가 되고 접전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풍향과 같이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판세 영향을 받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이시군요. 네. 박 대표님, 인천 개항을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 조사를 보니까 네.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신당 지지율을 합치면은 범야권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항을만 보면은 그런 거고요. 다른 여기서 궁금한 게 예. 국회의원 이제 지역구 투표 결과를 예측할 때 이 네. 같은 흐름이 참조가 될까요? 참조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국신당이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근데 사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평론하는 사람들이 일려 다야구도입니다. 네. 여당은 하나고 야당이 많이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분산이 되면서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일야 다야 구도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역구 투표는 거의 1대1 구도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게 야당 쪽에 표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거의 민주당 쪽으로 지금 몰표가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안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이어지는 민주당 쪽으로 표가 쏠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조국혁신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정권 심판론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은 1대1 구도 지역투표는 그렇게 수렴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 여기가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지금 이번에 민주당 공천 파장에 불만을 품고 또 무소속이나 또는 심지어는 국민의힘으로 옮겨가거나 또는 새로운 미래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출마할 때 조국혁신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민주당을 찍겠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미래나 무소속이나 민주당 쪽으로 오히려 친문 성격이 있는 후보들에게 표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민주당에는 지역구 선거, 왜냐하면 한 표, 두 표가 당선자를 결정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투표의 경우에도 우리가 비례투표 어느 정당이 하겠냐 물어보면 호남에서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있어요. 그 이야기는 호남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심판론 성격도 상당히 강한데 이들이 지역구에 나갔을 때 민주당을 투표 안 하고 새로운 미래나 무소속이나 친문계 성향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지지율 흐름 변화가 민주당 후보 당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호남에서요? 호남에서. 일부는 호남은 아니고요. 네. 호남은 조국혁신당의 후보자가 직접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미래 후보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근데 수도권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팽팽한 초접전 네. 10표, 100표 여기서 누군가 100표, 10표 가져가 버리면 이건 큰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네.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박 그 대표님은.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좀 잦아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조국 그 대표의 메시지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끝을 보겠다 윤석열 정권과 네. 조기 종식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얗게 불태웠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다는 느낌을 확실히 전달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투표장에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투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터에서도 거의 확인이 되는데요. 가장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지지 정당을 보면 조국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가장 비판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선택지는 저는 대부분이 민주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그 지역구에서 압승을 한다면 효자 노릇은 조국혁신당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낙동강 벨트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이 지역 표심은 어떤가요? 메타보이스 조사 결과 낙동강 벨트 5곳 중에 3곳이 민주당 우세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2분이 있는 데가 낙동강 벨트입니다. 네. 전재수, 최인호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배재정 전 의원이라든가 사상 이런 데도 좀 접전 지역이죠. 민주당은 이제 부산에서 3석이 있는데요. 저는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은 부산에서 한 5%포인트 이상 앞설 때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부산은 하나의 벨트 선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접전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산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선전하는 분들은 대개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남 지역은 민주당이 상당히 그 좋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에서 아마 이번에 PK 선거에서는 경남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인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장의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어떤가가 선거에 또 총선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정당 지지율이 PK 지역은 여전히 서울 민심은 조금 변화가 최근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여전해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나오는 선거 지역의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이 현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벨트에 조사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꽤 높은 지지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지지율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후보의 이 영향력을 누군가 와서 메꿔줘야 되는데 이 지역은 특히나 이재명 혐오 거부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 왔을 때는 그 효과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지지율로 보나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민주당 현역이든 도전자들이 후보자들이 상당히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당 지지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요. 네, 근데 저는 국민의 머릿속에 이번 총선이 이재명 한동훈의 대결로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도 아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했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저는 판가름할 것이다. 왜냐하면 2년 만에 집권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 최근에 이종섭 그 대사의 문제, 그다음에 미친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과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정권 심판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설령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영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좀 혼내줘야 남은 3년이 좀 걱정이 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저는 중도층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중도층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지율에서 PK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도 있겠죠. 또 네. 부정평가도 높습니다만 최근에는 PK 지역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상태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싫다고 해서 공천 파장이나 거부감과 혐오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표를 준다. 네. 그건 선뜻 이해하거나 선뜻 납득하기는 힘든 부분이 국민의힘이 되겠죠. 공천을 잘했습니까? 윤석열 라인들이 그대로 되고 물갈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거 선거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많이 배출했던 정당이 우당탕탕하지만 총선을 승리했던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남은 변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대표님. 네. 한 달 전 여론조사가 총선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또 네. 격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저 부각되는 것이 뭐 막말 문제라든가 또 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또 네. 의대 증언을 둘러싼 논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 전국 민생 토론회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이 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언제 표심을 결정했어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면 3주 전에 결정했다는 사람들이 보통 70%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30%는 이제 3주 사이에 투표 당일 날도 결정하고 일주일, 2주 이 사이에 결정을 하거든요. 아주 3주 전은 도래하지 않았네요. 네, 거의 이제 뭐 3주 네.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70%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남은 변수는 여러 이슈는 있습니다. 아까 의대 정원 문제도 있고 뭐
약간 남아있는 공천 파동, 막말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실현하는 말실수하는 쪽이 좀 불리할 거라고 보고요. 실수요. 예, 실수. 그건 중요하게 보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적극 투표층이 어디가 강한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 얘기는 각 당 지지층의 결속력을 보는데 최근에 격전지에서 발표되는 조사들을 보면 전체 응답자 결과보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응답자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일제히 약진합니다. 더 좋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속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어느 쪽에 올라 있느냐 이것도 이제 구전에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보는 변수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제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디 쪽이 더 결속도가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매우 주관적이고 좀 편향된 분석이겠죠. 중요한 건 그럴 겁니다. 각 당이 이제 사활을 걸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민심을 중도층이나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 단계인데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정적인 네거티브 전쟁을 하더라도 분명히 중도층 유권자들은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거는 정당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뭐 이종섭 전 장관이 됐든 아니면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이런 공천 과정이 됐든 이걸 빨리 누가 먼저 일단락시키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국민에게 솔깃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느냐가 저는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이번 한 주는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글쎄 이번 한 주는 양당이 마지막 공천 마침표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과연 이종섭 그 대사를 과연 그 정부 쪽에서 어떻게 과연 조치를 할 건가? 과연 민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할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배 소장님. 저는 비례 후보자 최종 확정이 또 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수습책을 찾아가는지가 상당히 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공천이 막바지입니다. 후보로 확정된 인사들 중에 막말 등으로 출마가 번복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흑색 선전도 난무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상대 당의 대표나 후보 등에 대한 호칭에서부터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나는 일도 빈번합니다. 지금의 발자취가 머지않아 각각의 가슴과 이마에 좋은 글씨처럼 아로 새겨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